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포 시작합니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2월부터 배달비 공시 제도를 실시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죽음을 이용해 폭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룹의 탐욕을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마포구가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위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 경정 예산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첫 추경안과 관련해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 80% 이상으로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 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1조 9천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총 1조 9천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방역 보강 차원에서도 1조 5천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 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본 추경에 1조 5천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원포인트 추경을 강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 및 추경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임시국회를 통해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월 중순쯤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월부터 배달비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물가 관리에 나서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행 배달료는 정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나 피크 시간, 날씨 등의 변수에 따라 늘거나 줄어듭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배달비 플랫폼별 배달비 공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인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단체 연합회인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가 배달비를 조사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 공개를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발의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지난 16일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안이 불발됐으며 상임위 일정도 잡히지 않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최근 배달비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수의 배달 대행 업체들이 1월부터 배달 대행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기본 배달 대행료도 4,400원 수준으로 1년 만에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비 공구,
배달비 더치페이와 같은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 등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달앱 3사의 결제 규모는 2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의 경우 월 배달 건수가 1억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배달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기준 없이 들쑥날쑥한 배달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배달비 공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개 정보의 종류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확진자 폭증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에 걸맞은 방역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대응체계는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중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게 골자인데 이를 위해 유전자 증폭 검사는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와 처방, 재택진료 관찰은 동네 병의원이 맡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인데 일선에선 검사나 감염 예방과 관련해 아직 매뉴얼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일보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의 폭증은 불가피하다며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이라는 인식이 팽팽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응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확한 진단과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처럼 늑장, 오락가락 대응을 반복하면 오미크론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이미 전국적으로 우세종이 된 상황이라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런 판국이라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확한 지침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오미크론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찍 출현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WHO 유럽 사무소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고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끝난 후에 나타날 새 변이 특성에 따라 종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엔데믹으로 전환될지는 그 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속단하지 말고 추후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14조 원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14조 원 중 11조 3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작년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거쳤지만 4월 결산 전까진 손을 댈 수 없어 결국 빚에 의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는데요. 대출금 이자가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가 줄고 월세 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출 증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생활도 압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여야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을 자제하고 불효불급한 지출을 축소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B일보는 1월의 추경 편성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4조 원 중 11조 5천억 원이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되는데 이는 여론을 반영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더 나아가 지원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는 한편 본 예산도 차질 없이 조기에 집행해 지원 효과를 높이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C일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아무리 어렵다지만
올해 예산 자체가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 원인데 새해 들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 연말 50%를 넘고 3년 후 60%를 웃돌 전망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35개 선진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우려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 비율이 60%까지 오르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것인데요. 이번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택배기사의 처우에 관한 청원입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 명분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비를 인상해 놓고 그 초과 이윤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이지 않고 기업 이윤으로 편입됐다는 노조 측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배기사들의 죽음을 이용해 재벌 기업의 막대한 폭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룹의 탐욕을 멈춰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습니다. 현직 해당 택배기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작년부터 많은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돌아가셨고 민주당과 정부의 주도로 합의가 마련돼 수많은 택배기사와 국민이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 합의된 사회적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은 열악한 택배 현장과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과로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동의해준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다수를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해당 기업의 사회적 합의 위반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7일에 마감됐고 약 2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고용안전팀을 신설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신설된 건데요. 아울러 빈틈없는 점검으로 구민들의 중대재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중대산업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고용안전팀을 신설했습니다. 마포구는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고용안전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조치사항 검토 및 관리,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중대 시민재해를 대비해 지역 내 41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해 보수 보강 등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마포구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 내 대형 건축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관리와 품질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건축공사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사항을 보고하고 안전관리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험 유발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점검 이후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마포구는 지난해 지하 2층 이상 굴토공사장 19개소 점검을 실시했고 설을 앞두고 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잠깐의 안전소홀이 큰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안전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제와 샴푸, 화장품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개인이 가져온 용기에 원하는 만큼만 구매해 생활 쓰레기를 감량하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연계하는 제로마켓을 선보입니다.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마포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상점, 제로마켓이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제로웨이스트 팝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제로마켓은 전국 최초로 대형 유통매장 내에 유치해 운영합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란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기에 제품을 담아 구매하는 친환경 매장입니다. 포장재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아 생활 폐기물을 감량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홈플러스 월드컵점 2층에서 운영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022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 산하 16개 공공기관 연두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민선 7기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애써온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6개 공공기관 연두 방문을 실시합니다. 먼저 지난 1월 21일 대전시설관리공단과 대전세종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고안미술문화재단을 방문한 허 시장은 민선 7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꼼꼼한 마무리를 당부했으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허 시장은 1월 25일과 26일, 2월 8일 순차적으로 디자인진흥원, 과학산업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 한국효문화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 산하기관 연두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21년 하반기 12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올해 노동이사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빅그린 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중 배터리 안전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배터리 시험동은 17일 시험 운영에 돌입, 오는 2월 정식 운영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는 친환경차 인증 수요와 사후 관리에 대응하고 안전, 인증, 평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역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며 기반 시설인 선도기술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준공돼 친환경 스마트 부품 개발 등을 맡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와 부품 인증센터,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부품 개발, 인증, 완성차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을 형성해 우리 광주가 친환경차 메카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역 산업 정책을 기업 중심, 시민 참여, 일자리 중심의 미래 선도형 경제 구조로 대전환합니다. 광주시는 미래 핵심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AI,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을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초광역 협력 사업 선제 발굴에 나섭니다. 또 광주형 3대 뉴딜인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AI 창업 캠프 3호점 개관, 실시간 에너지 정보 플랫폼 구축,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에 마련한 각종 정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그린, 스마트 시티를 실현해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대표하는 지역 산학연 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 원스톱 서비스 마련, 미래형 특화 인재 양성 고도화 등에 힘쓸 계획이며 시민 참여 정책 확대를 위해 시민주도 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거점센터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발왕산 정상에 평창평화대 기념 전망대를 설치하고 숲길을 평창평화길로 지정고시하는 등 평화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발왕산 평창평화봉 숲길은 평화 치유의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인 천년의 수목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의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숲길 걷기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부지방산림청과의 공동산림산업을 위해 평창군에서는 총 9억 5천만 원을 투자해 평창평화봉 안전전망대와 기념비 설치, 숲길 입구 부대시설 설치와 숲길 정비 등 향상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군비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숲길 탐방 수요가 높은 지역의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원 횡성군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정차 단속 알림 모바일 서비스 휘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한 운전자를 위한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앱 휘슬이 강원도 최초로 횡성군에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휘슬은 차량이 CCTV 주정차 단속 구간 내 진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주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사전 회원 가입 및 차량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가입으로 횡성읍 시가지 일대 15곳뿐 아니라 안양시, 군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를 포함해 부산시 해운대구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정차 단속 알림 기능 외에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주변 주차장 현황까지 조회 가능하며 운전자를 위한 개선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휘슬은 이제 차량이 CCTV 단속 구간에 진입할 경우에 이용자에게 이제 단속 알림 문자를 제공해서 이제 단속 전에 이제 그 차량 이동을 이제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 방법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앱 스토어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아서 이제 가입하시면은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운전자를 위해서 이제 개선된 다양한 기능들이 앞으로도 이제 추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도내에서 이제 처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도 내에서 이제 있는 타 지자체에도 확대가 돼서 이제 타 지역에 가더라도 이 알림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연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4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저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100년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3,806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지역 자원,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군별 사업 19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저발전 지역으로 선정된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지역별 사업은 제천시가 의림집들 자연치유 특구 조성, 모빌리티 부품 제조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에 나서고 보은군은 3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를 조성합니다. 옥천군은 리버스테이 휴단지 조성과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영동군은 초강천 빈벽장 관광 명소화와 고순두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증평군은 사시 문화산업 플랫폼 조성과 4D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이며 괴산군은 메가파크로드 조성과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마지막 단양군은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디지털 뉴딜 기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이고 기반 조성과 행복마을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1년 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4단계 1차 연도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지방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이 1, 2월 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구시가 오미크론 특성과 전망, 대응 전략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20일 열린 회의에는 상급 종합병원과 시의사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등 지역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1월 중 국내 우세종이 되면서 3월에 1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3만 명까지 폭증하고 위중증 환자 역시 최대 1,700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역 의료계와 합심해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재택 치료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 전환율이 줄고 경증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방역 정책을 중앙정부 전담 방식에서 지자체와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을 맡아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따라서 경증 환자 중심으로 방역과 의료 정책을 전환하고 코로나19가 일상진료 체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PCR 검사 역량 확충, 위험도에 따른 역학조사 우선순위 결정과 격리 기준 조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병상 확충과 재택치료 수용 역량 제고 등의 의료 대응 계획도 수립키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설 연휴 기간 사흘간 공설 봉안당을 임시 휴관하며 사전 참배 기간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설 봉안당을 임시 휴관함에 따라 설 연휴 전 17일부터 명절 전까지 사전 성묘 기간을 운영해 미리 참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성묘 기간에는 1일 참배 가능 인원과 참배 시간은 1회 4인 가족 20분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추모관 내 재래실과 휴게실은 폐쇄하고 음식 취식은 금지합니다. 또 참배를 원하는 시민들은 각자 집에서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온라인 성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보건복지부 운영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차례상의 헌화,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립도서관이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네 서점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책을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신청하면 간편한 승인 절차를 거쳐 서점에서 바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도입해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양산시립도서관 통합독서회원에 가입돼 있어야 가능하며 도서관 누리집의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에서 원하는 도서와 서점 등을 선택해 신청하고 도서 수령 문자를 받은 후 해당 서점에 방문해 승인 문자를 제시하면 도서를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협약 동네 서점은 가야 서점 증산점을 비롯한 10곳으로 1인당 월 3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한은 14일로 한 차례 7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으로 또는 취미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 많으시죠? 양산시가 이에 발맞춰 자전거와 함께 양산의 이곳저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양산시 자전거 여행지도책과 안내지도를 제작했습니다. 108쪽 분량의 책자는 낙동강과 함께 달리는 블루루트 자연과 역사의 길 그린루트, 화려한 도심 속에서 찾는 오렌지루트 등 3개 테마의 13개 코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자에는 코스 전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행거리, 소요시간, 난이도, 고도 정보 등 라이딩에 꼭 필요한 정보는 물론 편의시설과 볼거리, 먹거리 등의 주변 명소를 소개하는 등 안전 자전거 여행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시는 이번 자전거 여행 지도를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는 양산시 공공자전거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수산 분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수수협, 수산인협회 등 지역 12개 수산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확진자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긴급대책으로 국동 어항단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주변 방역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은현을 위수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미평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보호자 부재 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공간과 사회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종사자 모집 등의 준비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2월 2일부터 실내 입장 인원 제한과 실외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의무가 사라진다고 현지 시각 20일 밝혔습니다. 카스테스 총리는 델타 변이가 사라지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또한 일부 지역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며 완화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백신 접종이나 항체 보유를 증명하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카스테스 총리는 다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지면 백신 패스 또한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이 작년 출시한 분실물 추적 장치인 에어태그가 미국에서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에어태그는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부착해 놓으면 해당 물품을 분실했을 때 아이폰 등으로 즉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장치입니다. BBC는 이 에어태그가 스토커들이 은밀하게 피해자 뒤를 쫓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에어태그가 스토킹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이폰 소유자의 경우 본인의 것이 아닌 아이태그와 8시간에서 24시간 동일 경로로 이동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해놨습니다. 이외에도 BBC는 직접 확인해 취재한 에어태그 스토킹 피해자만 5명에 이른다며 범죄 활동에 이용되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미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뉴욕타임스는 스타벅스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테스트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9,00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20만 명을 고용한 스타벅스는 당초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고 미접종자에게는 매주 음성 결과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지만 미국 대법원 결정으로 접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점차 물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해지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고 서풍을 타고 구구의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공기는 한동안 탁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